2012년도에 오디 마크 3, 오막3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발매되고 나서도 사람들의 관심사가 동영상 촬영 쪽으로 조금 많이 쏠려 있었어요. 물론 이 오막3도 사진은 준수하게 나왔어요. 원래 사진을 찍는 DSLR이었거든요. 캐논이 오막3의 해상도를 오두막보다 조금 늘려서 라인 스키핑과 픽셀 비닝을 조금씩 동시에 작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디 마크2에서 라인 스키핑에서 문제가 됐던 뭐 젤로 현상이나 뭐 무아래나 뭐 색이 잘못 나온다거나 에어라이싱 등을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엔진에는 DG5 플러스로 교체해서 고감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픽셀 비닝이 나옵니다. 여기 사용된 픽셀 비닝은 방식적으로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비닝은 압축을 한다는 뜻인데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를 최종 아웃풋 때는 영상 화소수만큼 압축해서 프로세서로 전달을 하고 그 영상이 메모리카드에 레코딩이 되는 거죠. 보통 뭐 4개의 픽셀 정보를 1개로 압축한다든지 아니면은 9개의 픽셀 정보를 1개로 압축해서 영상 프로세서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코딩 파일로 생성 직전에 프로세서에서 압축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세서로 가기 전에 데이터가 압축이 되는 겁니다. 프로세서로 가기 전에 압축이 되니까 프로세서에서는 처리 능력이 높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대신에 센서에서 데이터를 압축해서 프로세서로 보내게 되는 과정이니까 화질이 저하되거나 색상이 틀어지는 오류가 발생을 하기도 하죠. 감도를 높이면 센서의 부하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문제점이 더 커 보이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픽셀 비닝은 영상 데이터가 프로세서로 가기 전에 4픽셀은 2x2 아니면 9픽셀은 3x3로 압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동영상과 미러리스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올림푸스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시대에 미러가 없는 카메라가 나왔고 렌즈나 펜타프리즘이나 광학 기술이 없는 소니가 미놀타를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놀타 바디에 소니 센서를 넣어서 DSLR을 만들고 넥스라고 하는 크롭 사이즈의 센서의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결국에는 알파7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아마 2013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센서를 만들던 소니가 어떻게 대형 렌즈와 대형 센서를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게 되었냐, 이것도 조금 돌아보면 재밌거든요. 이거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니가 센서만 만들던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 큰 사이즈의 센서보다도 CCTV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껏해야 수백만 화소급의 작은 이미지 센서를 만들던 시기였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마그네틱 테이프이 들어가는 DV 캠코더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때 뭐 디지털 비디오, 그러니까 DV의 해상도가 720에 480 픽셀이었었거든요. 이걸 소니가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인트라 프레임, 그러니까 한 프레임 단위로 압축을 하는 거죠. 근데 낮은 압축률로 녹화를 해가지고 비트레이트가 막 25Mbps였어요. 그 당시에 DVD의 비트레이트가 11Mbps였거든요. 근데 DVD는 MPEG-2 포맷의 인터프레임으로 기록을 해서 용량을 줄일 수가 있었고 DV는 인트라 프레임 기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소니가 대단했다. 캡처 받으려면 실시간으로 캡처를 해야 돼서 1시간 녹화분을 컴퓨터로 뜨려면 1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됐었어요. 그때 뭐 캡처보드나 리니어 편집기가 필요할 때도 있었고 DV도 그랬지만 방송용 베타테이프도 타임코드가 틀어지면 수십 분, 뭐 1시간을 넘게 캡처를 뜨다가도 뭐 편집기 앞에서 막 졸고 있다가 갑자기 검은색 화면 나오고 막 뻥 나면은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사수들한테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2000년대는 뭐 그런 시대였었어요. 지금처럼 뭐 파일로 뚝딱 옮기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시대에, 아니 그거보다 그 더 이전, 훨씬 이전에 이제 소니의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시작에는 미놀타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올림푸스라는 카메라 회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광학기기 회사였는데 원래 전쟁이 기술을 발달시킨다고 하잖아요. 뭐 화학, 의학, 공학 등 뭐 전쟁 주축국들이 전쟁을 통해서 뭐 혹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고 그 기술들이 전쟁이 끝난 전후에
민간 산업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전쟁을 통해 발전된 기술을 가지게 된 나라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근데 그 독일과 미국에 광학 소모품들을 수출하기 시작했던 나라가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이고 독일의 기술자들과 함께 광학기기를 개발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니콘도 원래 일본의 군수기업이었던 미쓰비시에서 설립한 일본 광학공업 주식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군수용 망원경이나 뭐 라이플 스코프, 잠망경 등을 생산하던 회사가 니콘이었는데 지금도 니콘 쌍안경이나 뭐 골프용 스코프 그런 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때 일본이 독일의 광학기술자들을 많이 불러서 광학기술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엔 독일제 카메라에 렌즈를 공급하거나 호환되는 렌즈를 개발하기도 했었어요. 미놀타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창업자 3명 중에 2명이 독일인이었었는데 창업하고 나서는 바로 귀국했다고는 하지만 전후에는 미놀타가 일본의 해군 광학 공장을 양도받아서 카메라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나사에서 1962년에 발사된 우주선에 미놀타의 하이매틱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미놀타가 본격적인 카메라 회사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잡지에서 봤어요, 이 이야기를. 라이카의 카메라 렌즈를 직접 생산하기도 했고, 그래서 미놀타의 RF 카메라 중에 라이카의 M-마운트 렌즈를 사용하는 카메라도 있다고 하거든요. 야식하고 같이 가난한 자의 라이카다 그랬었죠. 미놀타에서 시작된 카메라 기술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공돌이 지옥이었다고 하는데 렌즈의 코팅 방식이나 레버를 돌려서 필름을 감는 장치라든지 세계 최초로 TTL 노출을 촬영하는 AF 카메라나 아니면 12,000분의 1초 셔터 스피드의 카메라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 카메라 쪽에서는 독일을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여행이나 출장 다녀오시던 분들이 하나씩 선물로 사오던 카메라가 있죠. MF SLR 카메라였던 X300, 이후에는 X700을 한국에서 삼성이 미놀타와 협작해서 내놓기도 했었어요. 그 카메라에 사용됐던 로커 렌즈가 굉장히 유명했었고 저희 아버지도 그때 미놀타 카메라를 구하셨었는데 그게 지금 제 손에 있는 XG9입니다. 아버지가 막 등산 가서 산 찍고 새 찍고 막 그러셨대요. 이 카메라를 제가 물려받으면서 저의 카메라 생활이 시작되기도 했었고요. 1985년에 미놀타는 캐논이나 니콘보다 앞서서 세계 최초의 35mm AF SLR 카메라를 만들기도 했었대요. 그 카메라 이름이 알파 7000, 그러니까 알파 시리즈의 시작이었던 거죠. 저는 당연히 구해보지는 못했고요. 언제더라? 1991년에 이 AF 기술이 미국의 허니웰이라는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받게 됐고 패소해서 1억 2,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미놀타가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니콘에게 빼앗겼던 판도를 뒤집기 위해서 어드밴스드 포토 시스템 규격, 지금 이야기하는 APS 시스템에 올인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코닥은 CCD 센서의 최강자로 일반 소비자용 디카를 판매하고 있었고 캐논은 시모스 생산 기술에 승부를 걸었었고 니콘은 쿨픽스라는 전후무한 브랜드를 내밀면서 디카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었어요. 저도 쿨픽스 995를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촬영 면적을 작게 해서 화질을 높이고 촬영하며 기록하는 다양한 정보, 지금으로 시작하는 메타데이터들을 필름에 기록할 수 있게 하고 필름으로 사진을 찍다가 다시 감아서 다른 필름을 다시 넣어서 교체도 해서 촬영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기술이어서 차세대 필름 규격을 선도했을 것 같은 APS는 디카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망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APS 포맷 중에 APS-C, 클래식의 C인데 이 APS-C의 철상면이 25.1mm, 16.7mm였었어요. 그러니까 필름의 딱 1.5배 크롭 사이즈였던 거예요. 이게 슈퍼 35mm 포맷이거든요. 이 APS는 심지어 한국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들어왔었는데 보급되었던 때 우리나라가 IMF에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APS를 바로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디지털로 넘어갔던 거예요. 아무튼 디지털보다 필름에 올인했던 미놀타가 이때 두 번째 직격탄을 맞게 됐어요. 이 순간에 미놀타가 순식간에 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센츄리아 필름으로 유명했던 코니카 필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센츄리아 인물이? 산다 사람 99년도 광고를 기억하시는 할배들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뭐 PS 카메라나 뭐 방수 카메라로 유명했던 코니카와 합병 후에도 필름 카메라 산업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필름 기술을 가진 회사와 광학 기술을 가진 회사가 합병 후에 같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도 소니와 미놀타는 협업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생산하긴 했었는데, 이런 미놀타의 망조에 소니가 미놀타 카메라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서 소니가 카메라 공학, 그리고 렌즈 기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센서 기술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추게 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소니 카메라는 미놀타의 역사를 이어받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미놀타 인수 직후에는 뭐 미놀타의 알파 브랜드나 뭐 다이낙스 브랜드의 카메라를 생산하기도 했고, 미러리스 생산보다도 당시에 미놀타의 DSLR을 생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알파 렌즈들을 지금의 미러리스에 호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어댑터도 아직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광학의 기술의 상징인 알파 브랜드를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카메라 시장에 턱 하고 나타나는데도 당시 선두주자였던 니콘과 캐논을 압살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긴 역사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훅 뛰어넘어가서 2013년에 저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2013년도에 알파7의 첫 모델이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이긴 했었는데, 이게 바디 강성이나 마감이 완전 쓰레기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플라스틱 쪼가리 같았어요. 각진 바디 있잖아요.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도 그 이전에 쓰였던 크롭 사이즈 넥스에서 쓰이던 FW50 배터리였었거든요. 뒤에 액정이 겁나 큰데 그거 보면서 사진 몇 장 찍고 리뷰 몇 번 하면 배터리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당시에 소니가 사이즈 렌즈를 엄청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렌즈 좋으면 뭐래? 바디가 엉망인데. 그래서 샵에서 만져보고 몇 번 사진 찍어보고는 사실 쳐다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카메라샵의 박스에 엑스모라는 시모스 센서와 비욘지라는 프로세서의 이름이 박스에 딱 박혀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때쯤에 프로덕션 스튜디오에서 제가 독립을 하고 2018년도부터는 정말 영상 의뢰가 많아졌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캐논 카메라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외주 제작사로 영상 제작을 할 때 저한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상 작가나 아니면 1인 필름 메이커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연출자 혹은 디렉터, 뭐 진행팀으로 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디렉터로 참여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카메라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뭐 백업 도구나 모니터링 장비들을 더 챙겨가는 편이고, 기획이나 견적상 뭐 촬영 감독님이나 뭐 조명 감독님들의 팀도 오시니까 산업 기준을 맞추는 카메라나 그립들이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편집을 또 협업을 해야 되니까 엉뚱한 카메라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구성이나 기획 아니면 현장에서 몰두해서 현장의 원활한 진행에만 더 신경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뭐 영상 제작이 막 그렇게 큰 규모나 뭐 연예인 모델로 하고 막 1박 2일 넘게 촬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오히려 저의 입장에서는 뭐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뭐 마중물을 붓는 느낌으로 제가 사진 촬영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로 영상을 찍기도 했죠. 캐논 OD 시리즈에서 영상이 찍히니까 당시에 되게 무리해서 뭐 지금도 숫자만 들으면 엄청난 막 5천만 화소의 캐논의 ODS, 그리고 OD 마크 4, OD 마크 3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OD 마크 4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30분도 못 찍었었거든요.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들은 대부분 뭐 센서나 바디의 오버히팅, 뭐 과열되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30분 제한이 풀려가지고 뭐 1시간 넘게도 촬영할 수 있거든요. 지금 FX30 같은 경우도 배터리만 쭉 받쳐주면 메모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촬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17년도인가? 사진작가 김용호 선생님께서 제주 회비치 호텔에 사진 작업을 위해서 가셨을 때 제가 영상으로 서포트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120p 영상 촬영이 필요하신 듯해서 제가 그때 알파7S2를 가져갔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대박이었었어요.
아웃포커싱이 되는데 FHD에서 120p 슬로우 모션이 되니까 평소에는 안 보이던 제주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영상을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알파 7S2가 1220만 화소였고 이름이 그냥 엑스모어 센서였었거든요. 이게 정말 신박했던 게 풀프레임인데 센서 전체 픽셀 하나도 놓치지 않고 4K를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S로고 촬영도 지금처럼 필수가 아니었고 그냥 센서 전체로 4K 영상을 감도 6400이 넘어가서 가도록 찍어도 노이즈도 별로 없고 정말 개쩔긴 했던 건데, 그 2015년에 나왔던 α7S2 카메라도 2014년도에 나왔던 α7S 센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소니가 두 세대 정도 카메라는 CPU 반도체가 틱톡 방식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같은 센서를 은근슬쩍 사용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α7 R5도 α7 R4하고 동일한 센서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AI 프로세싱을 좀 더 집어넣은 그런 게 있죠. 무튼 이 α7S2에서까지 사용됐던 엑스모 센서가
감도가 102,400까지 올라가는 괴물 센서였었어요. 이 1220만 화소 사이즈의 센서들이 사진은 저해상도지만 고감도 촬영이 가능하고 4K 촬영 시에는 16대 9의 비율로 가운데만 사용해서 픽셀 하나하나씩을 영상을 한 픽셀로 구현하는 풀픽셀 리드아웃 방식의 센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30에 2160 딱 그렇게 말이죠. 이게 확실한 거는 아닌데 사용 경험상 그렇고 아무리 저의 방식으로 찾아봐도 어떤 센서였는지 데이터 시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요.